회장님, 시계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봤죠. 10여 년 동안 차고 다닌 시계였어요. 외국 출장 때 기념으로 받은 고급 시계였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웃음을 지으며 쪽지를 다시 접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오래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장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에도 손목이 무겁게 느껴졌죠. 시계일, 쪽지는 접혀 있었어요. 회장님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 들렀죠. 회사 정문에서 세 블록 떨어진 유리창이 큰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10분 정도 머무는 게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비서도 운전기사도 곁에 두지 않았죠. 그는 그 짧은 시간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숨 쉴 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 앉았죠. 회의 시작까지 정확히 12분 남아 있었어요. 충분했어요.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카운터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 소녀는 낯설었어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앞치마 끈이 조금 헐거웠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주문을 받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회장님은 그저 바쁜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였어요. 소녀가 다시 다가왔죠. 이번에는 커피 리필도 영수증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쪽지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돌아갔죠. 마치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회장님은 쪽지를 바로 펴지 않았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봤죠. 아침 시간이라 손님은 많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는 쪽지를 손바닥 안에 숨기듯 접은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평소보다 강했죠. 그때서야 쪽지를 펼쳤어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급해 보였죠. 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를 차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계산대 쪽을 다시 봤어요. 아르바이트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닫고 있었죠.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할 일은 끝났다는 얼굴이었어요. 회장님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쪽지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요. 이 시계를 벗지 못하는 이유. 회장님은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늘 시간을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일부러 외면했죠.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회장님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걸었어요. 겉모습은 늘 그랬어요. 흔들림 없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게 회장님이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시계가 피부에 밀착된 느낌이 들었죠. 차갑게 식은 금속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도청장치라니. 속으로 다시 떠올려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계는 직접 선물 받은 것이었고 수리도 공식 센터에서만 했죠. 누군가 손댈 틈은 없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시계를 절대 벗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집에서도요. 잠잘 때조차 손목에서 풀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 시계는 그가 처음 회장 자리에 올랐던 날 받은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채워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났죠. 이 자리는 시간을 잊으면 무너진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됐어요. 시계는 책임이었고 족쇄였고 그가 회장이라는 증명이었죠. 그래서 벗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거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8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10분 후 이사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죠.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손목을 다시 내려다봤죠. 만약 정말이라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 방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미 밖으로 새고 있었다면요. 그동안의 결정들, 갈등들, 심지어 사적인 통화까지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수십 년을 함께한 임원들도 있었어요. 믿어온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손목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어요. 누군가 볼까봐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시계를 똑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보고가 이어졌고 숫자가 오갔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 소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3. 그녀는 먼저 알아봤어요. 소녀는 그날 아침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나왔어요. 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래야 했죠. 어제 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앞치마를 두르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말라 보였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 남자가 온다는 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늘 혼자였고 항상 시계를 한번 보고 나서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이었죠. 말수 적고 깔끔하고 팁도 남기지 않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손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계였어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비싼 시계. 아는 사람만 아는 종류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계에서 이상한 반짝임이 보였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조명이 반사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반짝임은 늘 같은 각도에서 같은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전공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웠고 알바 말고도 간간히 작은 일들을 했죠. 눈에 익은 구조였어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싶었어요. 설마 그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본 끝에 확신에 가까워졌죠.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신고를 고민했어요. 경찰을 떠올렸고 회사 보안팀도 검색해봤죠.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혼자일 때를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말을 건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을요.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그가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죠. 혹시라도 이미 들리고 있다면 어쩌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주문을 받을 때 그녀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다 기록될 것 같았거든요. 쪽지는 전날 밤에 여러 번 고쳤었어요. 너무 길면 안 됐고, 너무 짧아도 안 됐죠. 딱 한 문장, 의심이 아니라 경고처럼 보이게요. 테이블에 쪽지를 놓을 때 그녀의 손은 거의 닿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시계에 가까워질까 봐서였죠.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 말은 연습한 말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지만 다시 묻지 않게요. 그가 쪽지를 읽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도의 얼굴일지, 후회의 얼굴일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컵을 닦는 척만 했어요. 손님이 불러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죠. 이제 시작이겠지.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쪽지를 건네는 건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일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자신도 빠져나오기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봐버렸으니까요. 이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페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회장님의 차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죠. 짧은 메시지였어요. 확실한가?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죠. 네, 확실해요.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그녀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나간 신호였지만 의지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회장님의 이사회 회의실, 천장 조명은 밝았고 공기는 건조했어요. 보고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회장님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는 방금 전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늘 하던 대로 회의 중간에 시계를 한번 만졌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죠. 그 순간 그의 손끝에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어요. 휴대전화 알림과는 달랐어요. 기계적인, 너무 정확한 떨림이었죠.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죠. 하지만 심장은 분명히 빨라졌어요. 신호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있던 전무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분기 내부 정보 유출 건은 외부 해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외부가 아니었어요. 안쪽이었죠. 아주 안쪽이요. 그 시각 회사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텔 한 방.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모니터 2대가 켜져 있었어요. 한 화면에는 음성 파형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는 메시지 로그가 정렬돼 있었죠. 반응했어.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혼잣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이었죠. 이어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맞는 거네. 시계 아직 벗지 않았어. 그럴 거라고 했잖아.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으니까요. 그 시계는 단순한 도청 장치가 아니었어요. 위치를 기록했고 특정 주파수에 반응했고 착용자의 습관까지 학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소녀가 알아본 거였어요. 아주 작은 반짝임, 일반 시계에는 없는 미세한 깜빡임을요. 카페 소녀는 자신이 답장을 보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 메시지는 이미 전송된 상태였어요.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녀가 모르는 사이 하나의 중계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녀만 모르고 있었죠. 회의실에서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모두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해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죠.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회장님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멈췄어요. 예정보다 7분 빠른 종료였어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자 소리, 서류 소리, 익숙한 소음들이 흘렀죠. 그 와중에 회장님은 손목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확신했어요. 누군가는 이미 충분히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 채로 연결된 사람이란 걸요. 카페 소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경고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고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몰랐죠. 회장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끊어야겠죠.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요. 벗는 순간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집무실 문을 잠갔어요. 비서에게는 외부 통화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창가 쪽 블라인드를 절반만 내렸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되면 오히려 더 불안했거든요. 실내는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죠.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10년 넘게 벗지 않았던 시계였어요. 샤워할 때도, 잠들 때도, 심지어 병원 검사 받을 때도 끝까지 고집했던 물건이었죠. 아버지의 말이 스쳤어요. 시간을 놓치면 사람도 놓친다. 그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시계를 차는 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벗는다는 건 책임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책임이 아니라 감시였죠. 회장님은 천천히 버클을 풀었어요.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 순간 심장이 묘하게 빨라졌어요. 아무 일도 없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리고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시계를 바라봤죠. 3초, 5초, 7초. 그때였어요. 시계의 초침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빛이 깜빡였죠. 그는 숨을 멈췄어요. 분명히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죠. 곧이어 집무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회장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전화는 내선이 아니었어요. 발신자 표시 없음이었죠.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째 울릴 때 수화기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였죠. 잠시 후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벗으셨네요. 차분한 음성이었어요. 비웃음도 분노도 없었죠. 그냥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누구죠? 시계를 다시 차세요. 대답 대신 지시가 돌아왔어요. 그건 곤란하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죠. 두려움보다는 계산이 먼저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말은 절반은 진실이었어요. 누가 왜 어떻게 설치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상대는 자신이 시계를 벗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죠. 그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었어요. 생체 반응, 움직임, 위치 변화까지 읽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장님은 시계를 다시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덩어리가 갑자기 낯선 물건처럼 보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마지막 말이 들렸어요. 그 소녀도 조심하세요.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나 이미 통화는 끊겼어요. 집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정적이었어요.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죠.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시계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죠. 이제 나도 듣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계획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6. 그는 듣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회장님은 시계를 다시 차지 않았어요. 대신 얇은 천으로 감싸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었죠. 그리고 서랍을 잠갔어요. 이제는 손목보다 눈앞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의자를 돌려 컴퓨터 전원을 켰어요. 보안팀을 부르지 않았죠. 아직은요.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 회사에 들어오기 전 잠시 몸담았던 연구소였죠. 그곳에서 배운 건 기술보다 사람을 읽는 방법이었어요. 장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완벽한 감시는 없어요. 다만 보이지 않게 숨겨질 뿐이죠. 그는 개인 노트북을 꺼냈어요. 회사 네트워크와 분리된 기기였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물건이었죠. 오히려 그래서 살아있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자신의 일정이었어요. 최근 3개월, 회의, 통화, 이동 경로, 그리고 이상하게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일들. 경쟁사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던 계약, 내부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에 새어나간 이야기들. 그땐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달랐어요.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회장님은 종이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자신의 동선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만 적었죠. 비서, 운전기사, 보안팀장, 그리고 시계를 선물한 사람. 펜이 잠시 멈췄어요. 그 이름 앞에서요. 설마. 하지만 설마라는 말로 수많은 배신이 시작됐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저장된 번호였죠. 카페 소녀였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 역시 누군가의 선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주변을 신경 쓰는 말투였죠. 위험한가요? 회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오늘 카페 CCTV를 확인했어요. 왜요? 누군가 제 뒤에서 휴대전화를 만졌어요. 그 말에 회장님의 시선이 굳었어요. 누군지 봤어요. 모자는 눌렀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요. 회장님 회사 출입증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는 확신에 가까웠죠. 외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내부였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제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혼자 움직이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아요. 그럼 회장님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나는 그들이 듣고 있다고 믿는 말만 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녀도 바로 알아들었어요. 미끼를 던지시겠다는 거죠. 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는 쪽이 아니었어요. 판을 흔드는 쪽이었죠. 통화를 끊은 뒤 회장님은 서랍을 열어 시계를 다시 꺼냈어요. 천을 벗기고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어요.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회장님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다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7. 그날 밤 미끼가 움직였어요. 그날 밤 회장님은 일부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비서에게 남은 업무를 모두 다음 날로 미뤘고 예정에도 없던 개인 일정을 만들었죠. 오늘은 혼자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었어요. 회장님은 시계를 찬 손목을 의도적으로 자주 움직였어요. 전화할 때도, 메모할 때도, 차 문을 닫을 때도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한 장소 이름을 흘렸죠. 그 문건은 구 물류창고에서 확인하죠. 말투는 평소와 같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요. 그 장소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건은 없었죠. 미끼였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회장님은 혼자 차를 몰고 나갔어요. 운전기사에게는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이 뜸해졌어요. 라디오를 켜지 않은 차 안은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죠. 그는 알고 있었어요. 따라오고 있다는 걸요. 사이드미러에 비친 불빛이 너무 일정했어요. 구 물류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며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누구에게 거는지 알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듣는 쪽은 분명히 있었어요.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는 뜻이었죠. 회장님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크게 울렸죠. 의도한 대로였어요.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회장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으니까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어둠 속에서 남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낯선 얼굴은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아는 사람이었죠.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분노보다는 확인이 먼저였죠. 남자는 잠시 웃었어요. 회장님이 너무 많은 걸 혼자 쥐고 계셨잖아요. 그 말은 변명이었어요. 그리고 욕심이었죠.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네.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들으라고 한 말도 있었고, 들리지 않게 한 말도 있었죠.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이 누군가의 귀만 믿고 움직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갈랐죠. 회장님은 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그 시계가 자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상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있었죠. 그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기술은 항상 사람보다 늦어요.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이미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남자는 연행됐고 증거는 충분했죠.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다른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의 끝에는 반드시 그 소녀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그녀의 몫이라는 것도요. 8. 그는 결국 시계를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은 다시 그 카페에 들어섰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풍경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습관처럼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시계는 차지 않았죠. 빈 손목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카운터 뒤에 있던 소녀는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네.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죠. 어제 일은 당신 덕분이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고맙다는 뜻인지 작별 인사인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커피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은 거죠.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연일의 끝이 어디인지 몰랐으니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그 말에 소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짧았지만 분명한 안도의 숨이었죠.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 시계가 들어 있었죠. 빛을 잃은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 쪽으로 밀어두었죠. 누군가에게 넘길 물건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시간을 내가 관리한다고 믿었는데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은 시간에 들려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야기라기보다 고백처럼 들렸거든요. 회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제보다 덜 썼어요. 아니, 그렇게 느끼고 싶었을지도 몰랐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잘 들었고 제때 말했어요. 그 말은 칭찬이었고 작별이었어요. 회장님이 문을 나서자 카페 안은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돌아갔어요. 컵 부딪히는 소리, 주문 부르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소녀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시계를 차지 않았어요. 시간을 확인할 수단은 많았지만 들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알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은 기록되지 않고 도청되지도 않는다는 걸요. 그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생기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아침 회장님은 처음으로 시간을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했어요.